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엔비디아가 미끄러졌다. 중국 AI 하나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다. 숫자는 컸고 반응은 과격했죠. 그래서 사건은 주가 쇼크로 먼저 각인됐어요. 하지만 그날 실제로 흔들린 건 주가보다 인식에 가까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고성능 AI는 미국만의 게임이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그 질서의 중심에 있다는 믿음이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낯선 이름 하나가 튀어나와요. 딥시크라는 이름이었죠. 세계 최고 성능을 이겼다는 얘기도 아니었고 엔비디아 칩을 대체했다는 선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시장은 과민하게 반응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 판이 생각보다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 이 의문이 처음으로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혁신을 성능으로 판단해요.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똑똑한가에 집중하죠. 그런데 딥시크가 던진 메시지는 그 공식과 달랐어요. 최고가 아니라도 충분히 좋으면 판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이 지점에서 시장은 당황해요. 지금까지의 전제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비싼 GPU, 거대한 모델, 초대형 자본만이 AI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급락은 딥시크가 엔비디아를 이겼다는 증거라기보다 우리가 너무 단순한 그림을 믿고 있었다는 신호에 가까웠어요. 진짜 질문은 그 다음에 와요. 그 쇼크 이후 1년 동안 딥시크는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더 깊숙이 퍼지고 있었을까요? 딥시크 쇼크 직후 가장 많이 퍼진 해석은 이거였어요. 중국이 엔비디아를 대체한다. GPU 패권이 무너진다. 자극적인 문장들이 빠르게 돌아다녔죠. 하지만 이 해석들은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지 못했어요. 딥시크의 등장은 대체의 선언이 아니었어요. 엔비디아 칩을 몰아내겠다는 전쟁도 아니었죠. 딥시크가 보여준 건 이 정도 자원으로도 여기까지는 온다는 증명이었어요. 시장이 놀란 이유는 성능 격차 때문이 아니에요. 투입된 자원 대비 결과가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점이었죠. 고가 GPU를 잔뜩 깔지 않아도 모델을 무한정 키우지 않아도 실제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이건 기술적 승부라기보다 비용 구조에 대한 도전에 가까웠어요. AI는 무조건 비싸야 한다는 전제를 처음으로 불편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그래서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적이라기보다 시장의 상식을 흔든 변수에 가까웠어요. GPU 수요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GPU를 쓰는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신호였죠. 이 차이를 놓치면 이야기가 과장돼요. 딥시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보다 그 존재 자체가 던진 질문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AI를 하려면 반드시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한가? 이 질문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딥시크 쇼크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변화의 일부로 남아있는 거죠. 쇼크가 지나가면 보통 두 갈래로 나뉘어요. 소음만 남기고 사라지거나 조용히 자리를 잡거나요. 딥시크는 후자에 훨씬 가까운 길을 선택한 모습이에요. 1년이 지난 지금 딥시크는 더 이상 시장을 흔드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요. 대신 특정 영역에서 조용히 쓰이는 도구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발표나 과장된 성과 대신 실제로 필요한 곳에 맞춰 조정되는 방향을 택했죠. 대규모 범용 모델이 아니라 제한된 환경에서 효율을 최적화하는 방식이에요. 이 접근은 뉴스가 되기엔 너무 조용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꽤 설득력이 있어요. 모든 기업이 최고 성능을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일정 수준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비용과 안정성이 더 중요해져요. 딥시크는 바로 이 틈을 파고든 모습이에요. 최고를 노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수준을 빠르게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그래서 1년 전처럼 시장을 뒤흔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선택지로 남아있어요. 이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AI 산업의 판은 예전과 달라져요. 딥시크는 엔비디아를 쓰러뜨리지도 단번에 대세가 되지도 않았어요. 대신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 자신들이 던진 질문이 유효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은 바뀌어요. 딥시크가 성공했나? 가 아니라 왜 이런 모델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었나? 로요. 딥시크가 1년을 버텼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성취보다 선택의 결과에 가까워요. 처음부터 정면 승부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최고 성능 경쟁 대신 다른 길을 열어두는 쪽을 택했죠. AI 시장은 겉으로 보면 성능 경쟁처럼 보여요.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많은 파라미터를 쌓았는지에 시선이 몰려요. 하지만 실제로 돈이 쓰이는 지점은 조금 달라요. 이걸 운영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많거든요. 딥시크는 바로 이 운영 구간을 노린 선택을 했어요. 모델을 키우는데 올인하지 않고 제한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 집중했죠. 이 선택은 화려하지 않아요. 대신 쉽게 버려지지 않는 방향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AI는 실험이 아니라 도구가 되면 부담이 커져요. 유지비가 감당 가능한지, 장애가 나면 대응할 수 있는지,
내부 인력이 따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해져요.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델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딥시크는 이 틈을 파고들었어요. 최고 성능 대신 관리 가능한 성능을 내세운 전략이죠. 그래서 딥시크는 투기적인 관심이 빠져나간 뒤에도 남아있을 이유를 확보했어요. 반짝였던 많은 이름들이 사라질 때 딥시크는 조용히 자리를 지켜요. 이건 승리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하지만 기술 시장에서 생존은 다음 기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전제이기도 해요. 딥시크 쇼크 이후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이거였어요. 엔비디아는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1년이 지나 돌아보면 이 질문 자체가 사건을 단순화한 흔적에 가까워 보여요. 딥시크가 던진 건 엔비디아의 몰락이 아니라 엔비디아 의존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GPU가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최고급 GPU만이 답은 아닐 수 있다는 신호였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구분이 더 선명해졌어요. 최첨단 모델 학습, 초대형 서비스에는 여전히 고성능 GPU가 필요해요. 이 영역에서 엔비디아의 위치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반대로 운영 비용과 효율이 중요한 구간에서는 꼭 여기까지 필요할까? 라는 질문이 늘었어요. 딥시크 같은 사례는 이 질문을 정당화해줬죠. 최고가 아니어도 쓰임이 명확하다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에요. 이 변화는 적대라기보다 분화에 가까워요. 엔비디아의 영역이 줄었다기보다 AI 생태계가 하나의 답만을 요구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전의 급락은 엔비디아의 미래가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시장이 잠깐 과장된 공포를 가격에 반영한 순간에 가까워요. 시간이 지나자 그 공포는 분해됐고 남은 건 더 현실적인 질문들이에요. 어떤 작업에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이 질문이 살아있는 한 엔비디아도 딥시크도 각자의 자리를 나눠 가지게 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딥시크 쇼크 이후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건 특정 기업의 주가가 아니라 사고방식이에요. AI를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 줄어들었어요. 무조건 최고여야 한다는 전제가 조금씩 내려왔거든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더 큰 모델, 더 많은 GPU가 정답처럼 여겨졌어요. 이 공식은 여전히 유효한 영역이 있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게 됐어요. 기업들은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능한가? 에서 이게 유지 가능한가? 로요.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해요. 모델을 도입하는 순간이 아니라 운영을 시작한 뒤부터 비용이 현실로 느껴지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성능 곡선보다 비용 곡선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딥시크는 이 전환점에서 하나의 참고 사례처럼 작동했어요. 꼭 최고가 아니어도 목적에 맞으면 쓸 수 있다는 인식을 남겼죠. 이 인식은 단기 유행으로 사라지기 어려워요. 한번 비용 구조를 의식하기 시작한 기업은 다시 무작정 키우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쇼크 이후 시장은 더 조용해졌지만 동시에 더 현실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데모보다 실제로 돌아가는지를 먼저 묻는 분위기로 바뀐 거죠. 이 변화는 당장 큰 뉴스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AI 산업의 방향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장을 흔들었던 이름인데 요즘은 딥시크 얘기가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침묵이야말로 딥시크의 현재 위치를 잘 보여줘요. 기술 시장에서 뉴스가 된다는 건 두 가지뿐이에요. 폭발적으로 커지거나 완전히 무너질 때죠. 딥시크는 그 중간에 들어와 있어요. 조용히 쓰이고 조용히 유지되고 굳이 소리낼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2단계에 들어온 기술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가 돼요. 기업 입장에서 딥시크는 이걸로 세상을 바꾼다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대신 이 정도면 돌아간다는 옵션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술은 화려함보다 익숙함 속에서 오래 살아남거든요. 매번 점검하지 않아도 되고 예산을 크게 흔들지 않으며 내부 시스템에 무리 없이 붙어 있을 때 그 기술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요. 딥시크는 지금 이 위치에 있어요. 박수받지도 비난받지도 않아요. 대신 일부 현장에서 굳이 바꿀 필요 없는 선택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쇼크는 없어요. 쇼크는 기대가 클 때 생기고 지금은 기대보다 용도가 먼저 정해진 상태니까요. 이 지점에서 딥시크는 실패도 성공도 아닌 산업의 한 구성 요소로 들어온 거죠.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딥시크 쇼크의 결론은 승자와 패자가 아니에요. 누가 이겼다는 질문은 시간이 지나며 힘을 잃었어요. 대신 더 불편한 질문 하나만 남았죠. AI는 반드시 비싸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딥시크는 이 질문을 던졌고 시장은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중심에 있어요. 초대형 학습과 최첨단 모델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쉽게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 엔비디아급 해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도 이제는 너무 분명해졌어요. 딥시크는 이 틈에 남았어요. 최고를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려나지도 않았어요. 과하게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도 크지 않았죠. 이 점이 아이러니예요. 쇼크를 일으킨 기술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 방식은 쇼크를 멈추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딥시크의 일련은 실패도 대성공도 아니에요. 대신 AI 산업이 성숙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남아있어요. 기술의 판이 성숙해질수록 과장은 사라지고 용도는 분리돼요. 딥시크는 이 변화 속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한 사례에 가까워요. 이 이야기가 주는 진짜 교훈은 단순해요. 시장을 흔드는 건 언제나 새로운 기술이지만 시장에 남는 건 새로운 질문을 오래 버티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딥시크는 엔비디아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믿어왔던 공식 하나를 흔들었죠. 그 흔들림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바로 딥시크 쇼크가 끝나지 않은 이유인 거죠.